안녕하세요.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해내고 어떻게 측정한 것을 또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는 뭘 했죠? 우리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상담에 임하게 되는지, 오게 되는지, 내담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웠고요. 평가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또 개인과 반응 양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내담자 변화에 그 평가가 목표가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또한 평가의 유형에는 뭐가 있다 그랬을까요? 검사가 있고 또 면접이 있고 관찰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제 평가해내는, 분석해내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이해하기 해서 평가가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할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뭐죠? 상담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내담자의 인상 및 행동 특성이 어떤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또한 상담 문제와 배경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내담자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으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평가할 때는 과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인 영역하고 또 뭐가 있었죠? 지적 영역, 또 정서적 영역, 그리고 행동 영역, 관계 영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적 영역에 지능이 있습니다. 지적 영역의 지능은, 지능의 개념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겠지만, 지능은 유전적, 환경적 결정 요인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하고 환경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였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통하여 측정되는 개인의 지능은 유전적 결정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기 교육적 환경, 후기 교육과 직업 경험이나 현재의 정서적 상태 및 기질적, 기능적, 정신장애, 검사 당시 상황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전체적이며 잠재적인 적응 능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능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개인 지능 검사에서는 우리가 KDWISC나 여러분들 KWAIS, 그 다음에 고대 비례 검사라든지 KABC들, K-웩슬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능 검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경심리학적 기능이 있는데, 지적 기능에 있어서 지능으로 대표되며, 지적 기능에는 지능, 기억, 사고, 언어적 표현력이나 주의력, 의식 수준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적 능력으로는 우리가 정서적 활력으로 대표되는 성격 또는 그 정서적 요인과 실행력 등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내담자의 사고 과정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는 지적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보이지만, 사실상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서적이고 성격적인 측면이 또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능하고만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황한 사고 과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고 과정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황하다든지 반복성이 있다든지, 즉 상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담자가 특정한 말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또 빗나간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고 연상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우리가 내담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경우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고가 빗나갈 수도 있는 경우. 또한 연상의 장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담자가 어떤 분명한 관련성이 없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에서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관이 없는데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고의 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치 빠른 말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내담자가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자유현상식으로 막 연결이 되지 않게 사고가 막 그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이 사고의 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 내용을 보시면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생각하고 있나? 틀리게 생각하고 있나? 뭔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내담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왜곡이 없는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자신 역할, 또 주변, 특정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들을 좀 보셔야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기능하는데 다른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비합리적 신념 및 추론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저번에 앨리스와 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지상담 이론에 보면은 비합리적인 그 신념이나 정서들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그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론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정서적 영역을 보시면은 그 정서적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게 방어 기제일 거예요. 방어 기제 및 대응 기제라고 하는데 협의 방어 기제라는 건 내담자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채택하는 반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반응 기제라고 보는 거겠죠. 강의 방어 기제라는 것은 내담자가 문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채택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응 기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게 강의의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제가 저번에 다루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지 거부라든지 또 반동 형성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방어 기제에 속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자기 욕구를 어떻게 물러야 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결국은 방어 기제도. 근데 그거를 뭐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 지장이 없지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또 방어 기제가 하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삶의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삶의 양식은 그 한 개인이 자신의 무기력감이나 열등감을 극복하고서 힘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가 채택하는 삶의 양식이 이제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또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담자의 행동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좌우하는 감정인데요. 내담자의 행동 패턴이나 성격의 구조의 중심에 있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핵심 감정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치 조건이라는 게 또 정서적 영역에 있는데 보시면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가치가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타인이나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맞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서 내 안에 있는 가치나 남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맞추는 이 가치의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해결 감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게슈탈트 이론에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지만, 그 정서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서 어때요? 원한이나 분노, 증오, 또 미움, 여러 가지 슬픔, 죄책감, 불안, 표현되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죠? 지금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방어 기제가 어떤 거 있는지, 삶의 양식은 이가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지, 핵심 감정은 어떤 거가 있는지, 또 가치 조건은 얘가 어떤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미해결 감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영역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강화 조건이에요. 우리가 청소년을 볼 때 내담자가 어떤 선호하는 강화물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강화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그러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는 뭐 칭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인정일 수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존중일 수 있고 굉장히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강화를 조건시킬 수 있는 조건물이 어떤 거고 어떤 상황에서 강화가 조건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화 체계라는 것은 강화 조건들의 체계로서 강화 체계에 대한 정보와 평가는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방법이나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강화 조건이나 있으니까 어떤 체계를 가져서 얘에게 강화를 적용하는 것이 상담을 어때요?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에게 들어맞는 강화물을 제공해야지 그 얘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용할 때는 그건 강화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라든지 가족관계를 보시면 관계 영역이 있는데 그 내담자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타인과 맺은 관계 유형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얘한테 중요한 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찾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때거나 또한 이 친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그 소스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보시면 가정 내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체계를 잡고 있는지, 또한 가족의 응집성은 어느 정도인지, 얼만큼 잘 뭉쳐지는지, 얼만큼 와야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이 친구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죠. 그래서 청소년 평가의 실제적 문제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청소년을 평가할 때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서히 그들이 기질적이나 유전적 또는 신경심리학적 장애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성인 내담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때요? 강점을 개발시키고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상담 목표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잘 개발해서 그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해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에는 내담자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린 자아정체감이나 진로 결정에 대해 성인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자신을 바라보는 건 결국 예전에 얘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구로부터 받는 평가로부터 생긴 자기상이거든요. 이 자기상이 결국 누구로부터 얻어지게 된 건지, 그 평가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라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자기의 자아정체감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 결정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예민할 시기죠. 이제 힘이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게 방대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과연 뭘 할지 하면은 지금 앞으로 현재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보이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야 될 힘이 없죠. 그래서 이만큼 목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목표를 이렇게 몇 점, 몇 등 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그거를 볼 수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그럼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진로 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이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나 또 이제 성적인 학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지는 않는지, 신체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심적으로 굉장히 언어적으로 폭행은 아니어도 폭언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굉장히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폭언을 듣는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얘한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사실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은 바라볼 것들이 많겠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이 청소년 내담자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크는 거를 싫어한다든지, 얘가 성장하는 걸 싫어한다든지, 얘를 핑계 삼아서 집안의 구심점을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자신이 할 일을 만든다든지, 신세한탄을 거기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부러 자기가 알고 그러는 건 아닌데 가족 중에 바라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가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대상으로 얘네들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이 어떻게 흐르실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담자라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이랬을 거야. 얘도 반드시 이럴지도 몰라. 라는 추측성으로 상담을 조금 평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추측이 필요하기도 하죠. 정보를 받아보시고 나서 그 정보를 평가하는 데서 추측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추측이 정답이냐. 이렇게 딱 픽스 시켜버리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시는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늘 자료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통해서 객관화를 시키시려는데, 그리고 또한 그 친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친구가 불쾌하게 한다든지, 뭔가 꼬치꼬치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두 번 또 묻지 않도록 기록들을 잘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들어온 정보들을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상하거나 나는 남하고 또 달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함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학생들을 천천히 또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드리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그 강의 내용들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보셨던 검사나 면접법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관찰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담자로서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평가들을 잘 수집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천천히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많은 분량의 검사라든지 또 면접법이라든지 관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검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라든지 타당도 부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